네, 자유공화의 함성, 리비우스의 로마사 중의 대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우스는 마키아벨리가 로마사 논고를 적을 때 참고했던 가장 공화적인 정신이 많았던 로마의 역사가죠. 그 원저서 중에 우리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서 중의 대목입니다. 자, 기원전 326년입니다. 꽤 옛날이죠. 자, 그때 부채에 의한 노예화, 이게 바로 채무노예입니다. 빚을 지고 못 갚아서 노예가 되는 그런 조항이 폐지되면서 이때 기원전 326년에 폐지시킵니다. 자, 우리가 박혁것에 우리 신화적으로 들리는 그러한 박혁것의 아래서 깨어나고 하는 것보다도 훨씬 이전이에요. 326년 기원전. 그때에 채무노예가 폐지됩니다. 법으로. 그래서 로마인의 자유가 두 번째 탄생을 맞이하게 되는데, 관련 법조문의 변경은 돈을 빌려주었던 어떤 남자의 이례적인 욕정, 동성애예요. 이게 그것과 관련 동성애와 잔인함 때문에 그 역사는 이렇게 우발적인 것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성사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배경 지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로마는 사유재산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왜 로마법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모든 민법의 원형이 되고 있을까? 그것은 민법은 개인 간의 재산상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법이 발전하려면은 개인 각각의 재산이 뭔가 좀 듬직하게 뭐들이 있어야 교환도 하고 팔고 사기도 하고 또 뭐 증여도 하고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로마에서 그런 것들이 발전했다는 것은 바로 뭐요? 뭐가 있죠? 로마 시민의 재산권이 굉장히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의 재산권의 대표는 오늘날도 부동산이 개인의 재산 중에 큰 몫을 차지하죠. 옛날에는 어땠겠습니까? 로마의 바로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아주 그러한 이 법제가 발전한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우리 옛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부족끼리 땅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고, 왕이면은 뭐 왕이 또 한참 많이 가지고, 이것이 일반적인데 로마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이렇게 땅을 가지는 부분이, 그럼 금도 이렇게 잘 그어야겠죠. 그런 부분이 발전했기 때문에 여러 법제가 발전하는 기초를 이루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잔인하게 노예로 삼는 것까지 이렇게 법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또 폐지되는데, 그 폐지되는 극적인 장면을 한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루키우스 파피리우스인데, 채무자 가이우스 푸블릴리우스, 로마 이름 무슨 우스우스 이런 게 많아요. 채권자가 루키우스고 채무자가 가이우스예요. 그런데 채무자 가이우스, 빚진 사람은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가 진 빚 때문에 그게 상속이 된 거예요. 그때는 뭐 한정 승인, 상속 포기 이런 거 없이 그냥 꼬박 아버지가 빚졌으면 너 다 상속돼야 갚아,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파피리우스에게 메인 몸이 되었어요. 아버지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채무자가 청년인데다 미남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의 동정을 살 만도 한데, 좀 불쌍하게 여길 만도 한데, 오히려 채권자 파피리우스는 이 사람은 욕정과 폭력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그래가지고 채권자는 그 청년의 아름다움을 부채에 대한 추가적 보너스 정도로 여기면서 음란한 암시로 청년을 유혹하려 했다. 청년이 그런 부끄러운 수작에 등을 돌리자, 이거 로마 고대 그대로의 서술입니다. 뭐 역자가 보탠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수작에 등을 돌리자 채권자는 빚을 진 자는 노예로 팔려갈 처지라는 사실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더 못된 데 팔아버리겠다, 너를, 노예 매매처럼, 이렇게 겁을 준 거죠. 청년을 협박하고 겁을 주었어요. 마침내 채권자는 청년이 채무자라는 공공한 처지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더 높이 생각하는 것을 보고서 이 사람 계속 거부한 거죠. 자기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청년을 발가벗겨서 채찍질을 했어요. 이렇게 잔인함까지 가했던 겁니다. 푸블릴리우스는 이 채무자예요. 가이우스 푸블릴리우스는
채찍을 맞아 이 청년이 온몸에 피를 흘리는 상태로, 근데 탈출해서 달려나가서, 아마 이제 뻗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이 거리로 달려나가서 채권자의 욕정과 폭력을 고발했어요. 군중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년에게 동정을 보냈고, 또 그에게 가해진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폭력에 분노했어요. 군중은 그들의 상황뿐 아니라 자기들도 염려하게 된 거예요. 내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될까? 이것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식에 대해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우려했다. 그들은 때를 지어, 포rum이 이제 광장입니다. 포rum으로 몰려가서 원로원 건물 앞에 쇄도했다. 그래서 원로원이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다스리는, 로마 공화정의 원래 모습은 귀족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갑자기 군중의 소요 사태를 접한 두 집정관은, 원로원이 매해 두 사람의 집정관을 뽑아서 다스리겠습니다. 상황이 응급하면 한 사람에게 맡기고 독재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아주 정비된 제도들이죠. 자, 그래서 황급히 원로원 회의를 소집해야 되었다. 의원들이 원로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군중은, 의원들이 이제 마치 국회로 의원들이 이제 입장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막 쓰러지면서 그것을 탄원을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의 피 흘리는 등을 가리켰다. 그날 한 개인의 가혹한 학대를 당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강력한 채권의 족쇄가 깨트려졌다. 그래서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채무 때문에 노예로 하는 법은 폐지되는 그런 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집정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민회에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죄를 저질러서 선고를 기다리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사슬에 묶이거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며 신체의 자유도 더욱 확보됐어요. 그래서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으려고 할 때에 채무자의 재산은 압수가 될 수 있으나 그의 인신은 몰수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부채 때문에 갇힌 사람들은 풀려났고, 부채로 인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향후 금지되었다. 이것이 이제 극적인 채무 노예가 깨뜨려지는 로마의 법이 발전하는 그 모습을 리비우스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화 정신과 상통하는 모습들이죠. 공화 정신이 어떻게 단계 더욱 발전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 유명하죠. 로마는 수많은 싸움을 했는데 백전백승은 아닙니다. 로마도 질 때가 있었고 심각하게 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패배를 딛고 일어났어요. 굉장히 어려운 고비들도 많았고, 그런데 개별 전투에서도 마침내 승리했지만 그 전투의 중간에는 거의 죽을 뻔한 때들도 많았겠죠.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봤을 때 놀라웠던 것은, 우리 화랑 신라에 이렇게 볼 때 늘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은, 뭐 관창 뭐 이러면서 막 적진을 향해서 청년 화랑이 달려가서 용감하게 거의 자살 공격하듯이 싸우고 죽고, 그 시체를 앞장 세우고 그 시체가 돌아오면은 거기에 막 분기해서 싸움이 질 뻔하다가 이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죠. 신라 사람들만 좀 이상한 건가? 화랑도가 뭔가 조금 사이비 종교 비슷한 면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로마의 데보티오라는 대목인데, 화랑의 그러한 죽음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데보티오, 이렇게 바친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군은 거기서 새로운 전투 방식을 발견하고 크게 놀랐다. 적은 전차에 올라서서, 이제 전차를 적이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뚝 선체로 무기를 들고 로마군에게 달려들었는데, 말발굽과 전차 바퀴에서 나오는 무서운 소음은 엄청난 굉음을 일으키며 로마군도 말이 있었지만 기병이 겁을 먹어버려요. 말들이 겁먹게 했다. 이렇게 되자 로마군의 기병대는 미친 듯한 공포를 느끼며 달아났는데, 그런 황급한 도주 때문에 말과 기수들은 돌리려고 하는데 말은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꼬꾸라져 넘어져 버리는 거죠. 전복되어 버려요. 기병대의 혼란은 군단의 기수들에게까지 파급되었고, 그러니까 군단의 기수들이 막 혼란스럽게 되어버렸고, 최전선의 병사들은 그들 사이로 지나가는 말이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편이니까 열어주면 그 뒤로 적의 전차가 막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려 넘어져 마구 짓밟혔다. 그러니까 이거 전쟁이 완전히 패전되기 쉽죠. 갈리아 보병대는 이게 이제 갈리아하고 벌써 싸우고 있었어요. 로마군이 무질서한 혼란 속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는 즉시 숨통을 끊으려고 달려들었다. 그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도우러 왔다가 이제 적군을 도우러 왔다가 로마를 치러 옵니다. 그들은 로마군에게 단 한순간의 숨쉴 여유나 회복할 시간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데키우스는 이제 데키우스가 집정관인데 자기 아버지도 데보티오 형식으로 죽고 자기도 이 싸움에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걸 무려 총사령관, 집정관인데 그렇게 죽어요. 물론 사령관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집정관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집정관을 2명 뽑아요. 그래서 이 한 집정관이 지금 이렇게 자기 희생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요. 데키우스는 너희들은 어디로 도망치는 것이며 도망쳐서 무슨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소리쳤다. 그는 탈주하는 병사들을 제지하여 다시 자리에 돌아오게 하려고 목청껏 외쳤다. 하지만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 자신이 폐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발견하자 그의 아버지 푸블리우스 데키우스의 이름을 불렀다. 아버지도 집정관이었는데 그렇게 죽었어요. 자, 왜 내가 우리 가문의 운명을 계속 연기하려고 하는가? 그가 소리쳤다. 우리 가문은 국가의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이제 적의 군대를 나와 함께 대지와 명계의 신들에게 봉헌해야 할 차례이다. 아마 이게 고대 데보티오라는 로마의 그 어떤 독특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하여튼 이 데보티오라는 로마가 갖고 있는 그 문화, 그 전쟁터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전형적인 문구 같아요. 이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적의 군대를 나와 함께 대지와 명계의 신들에게 봉헌한다. 그래서 이제 데보티오라는 말이 붙은 것 같아요. 옛날 고대인들은 상당히 좀 뭐 미신이랄 수도 있지만 종교적인 그런 그 의식이 많았기 때문에 뭔가 좀 기이한 징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역사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때 지금 데보티오는 나와 함께 죽음의 신, 저승, 명계의 신들에게 너희들을 다 바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주문처럼 이거를 먼저 외는 것 같아요. 이처럼 그 자신과 적에 대한 저주를 올리고 난 후에 그는 혈혈단신으로, 그래서 반드시 혈혈단신으로 가는 게 규칙인 것 같습니다. 갈리아 적진을 향해 전속력으로 말을 달렸다. 그는 적진 중에서도 병사들이 가장 많이 몰린 곳을 골라서 자기도 죽이지만 죽기도 쉽죠. 자기가. 그래서 적의 무기들 위에 그의 몸을 투신하여 스스로 죽음을 맞았다. 화랑에 이렇게 죽는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데보티오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부터 전투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전개되는 것 같지 않았다. 병사들은 사령관을 그런 식으로 잃어버린 후 사령관의 죽음은 데보티오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병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도주를 멈추고 도망가다가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전투 의욕을 새롭게 고취시켰다. 집정관의 시체에 가까운 곳에 있던 갈리아인들은 마치 얼이 빠진 것처럼 아무런 목적이나 지향 없이 창을 던졌고 그들 중 일부는 적군입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싸우거나 달아날 생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로마군은 사정이 일변했다. 데키우스가 릭토르들을 인계하여 이게 이제 그 대장 표시입니다. 법무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 대제관 리비우스는 이제 로마군이 집정관의 운명에 의해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대제관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소리쳤어요. 갈리아인들과 쌈니움인들, 로마의 적수입니다. 이제 어머니 대지와 지하의 신들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었다. 데키우스가 그 자신과 함께 봉헌한 저들이 군대를 그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고 외쳤다. 그 때문에 적은 광기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었다. 이날 적군 25,000명이 살해되고 8,000명이 포로로 붙잡혔다. 하지만 무혈 승리는 아니었다. 데키우스 군대는 병사 7,000을 잃었고 파비우스 군대, 다른 집정관의 군대도 1,700명을 잃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비우스는 병사들을 풀어 동료 집정관의 시신을 찾게 했고
적군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모두 쌓아놓고 승리신 유피테르에게 바친 주피터죠. 제우스, 희생 제물로서 불태워버렸다. 집정관의 시신은 그 위에 쌓인 갈리아인들의 시체 때문에 그날에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날 발견이 되어 진영으로 인도되어 왔고 병사들의 깊은 애도를 받았다. 파비우스는 다른 모든 일은 제쳐놓고 온갖 명예와 칭송 속에서 동료 집정관의 장례식을 엄수했다. 이렇게 대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더 나왔습니다. 데보티오가 데키우스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푸블리우스도 있죠. 그래서 이 그 대목은 로마의 공화 정신이 얼마나 이 대단했는가를 보여주죠. 집정관이에요. 최고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전세가 불리해져서 자기들 군대가 패주하는 그 무엇으로도 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도 그렇게 죽었는데 자기가 거의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러한 길을 택합니다. 이러한 정신이 로마에 굉장히 충만해 있었고 그것이 로마 공화국을 역사에 길이 남는 어떤 공화국으로 만들어간 것이라고 아마 리비우스도 주목했고 마키아벨리도 주목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